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증가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탈북한 고위급의 북한 엘리트 외교관은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참사로 지냈던 리일규 참사가 있죠. 또 그 전에는 뭐 태영 공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쿠웨이트에서 대사 대리를 지내시다가 오신 류현우 대사 대리도 있고, 뭐 리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도 있고, 뭐 많은 외교관들이 2015년 이후에 정말 많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탈북 증가 또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은 시대에 2.5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증가의 추세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체제에서 엘리트들이 느꼈던 그 삶의 만족도라든가 혹은 이 체제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트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 무조건 김정은 체제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나 완벽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입장에서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든가 혹은 이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혹은 본인의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매우 걸림돌이 된다든가 등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주로 갖고 있는 불만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갖고 있는 불만들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북한의 엘리트들은 다 해외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즉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로지 그 세뇌를 강요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해외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세뇌가 깨지는 것이 3개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3개월, 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가 불합리함이라든가 비인도적 행위라든가 반인권적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엘리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만을 넘어서서 가장 큰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즉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면 신뢰가 없음에도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그 대안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와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런 대안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이 훌륭히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저는 북한은 매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공부를 일단 정말 잘해야 되고요. 네, 정말 잘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또 특별하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혹은 이제 그 집안의 토대가 받쳐줘야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인생이 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북한 상위 1%의 삶은 어떤가요?
뭐 북한의 엘리트 상위 1%라고 했을 때는 뭐 돈은 많이 벌겠죠. 예, 돈은 많이 벌고 뭐 수십만 달러를 벌 수도 있고 10만 달러가 넘는 대동강변의 아파트에서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은 뭐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매우 고위급 학교들, 매우 그런 상류층 학교들에 보내서 김일성 조합대까지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지간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느낀 점이 그런 것이었고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한동안 지금은 가족도 생겼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생 때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살았죠. 북한의 삶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북한에서 살던 때보다는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든가 혹은 제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그 풍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만족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엘리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돈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뭐 마이바흐를 타든 뭘 타든 단 요만큼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들 역시도 한국에 사는 본인들이 매일 보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부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단 요만큼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불만이 자리 잡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평범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외교관들이 탈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북한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대응이 있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북한도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어떤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과 동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어떤 외교관들의 탈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교관들은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교관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의 탈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하나둘씩 심어두죠. 예컨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아들 한 명이 있으면 아들 한 명은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한 명은 꼭 북한에 남겨두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자녀를 묶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압니다. 본인들이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 그것이 어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형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출세길이 막히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 수도 없게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평범한 삶을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인질로 삼는 이 북한의 고질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북한 내부 체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엘리트의 탈북이 이어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물론 우리 기준에서는 꽤 많은 탈북민들, 특히나 엘리트들이 넘어왔다라고 하지만 북한 전체 엘리트의 그 베리에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고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탈북민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엘리트들도 주판 하나를 챙기겠죠. 만약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혹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판 하나를 굴릴 겁니다. 자, 명백한 것은 북한에서 엘리트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엘리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넘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제로 베이스가 되고 여기서는 오로지 경쟁에 의해서 자유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명확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그 노력과 그 정열과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시스템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어도 경쟁 관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는 개개인 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도 만약 본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그들의 탈북 행렬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균열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 그들한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해지는 것에서 매개체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얼마나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전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북한 엘리트임에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뭔가요? 뭐 제가 여타 다른 방송들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의 탈북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채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을 때 유학을 나가서 제가 그 돌아본 북한의 모습, 즉 북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그런 북한의 현실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저의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탈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북한 안에 있을 때는 저는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듯 북한 체제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고 뭐 김씨일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북한 방송을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고 꼭 그 경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나와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뭐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뭐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뭐 엘리트 출신 뭐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엘리트로서 북한에서 살았던 그 저의 배경,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정당하게 어떤 우리 집안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경쟁, 그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제가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우 기형적인 구조에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로 정해져 있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죄책감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었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좀 해보다가 결국 그 모든 활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특집이라든가 혹은 다른 채널에 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월쯤에 책을 나오는데요. 자서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자서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1순위고요. 바로 이제 김정은의 나이가 올해 40살, 1984년생이니까 41겠네요. 그런데 왜 이 젊은 지도자가 벌써부터 후계자 논의를 하고 있을까?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전에 자신의 딸, 당시 9살이었거든요. 그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와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다음에 처음에는 저도 사실 딸바보 아빠가 그냥 자기 딸 자랑하러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북한 매체가 김주애를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의미로 향도성, 별이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이 향도라는 표현을 김주애한테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해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아무래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말에는 김주애 말고 다른 김정은의 아이들도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가능성도 다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김주애가 후계 1순위, 0순위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80년 정도 지금 지속을 해왔죠. 1945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면서 소련 군정을 등에 업고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바로 이제 소련군 대위였기 때문에 북한 정권, 공산 정권을 북한 지역에 설립을 했고 3대 세습을 하면서 지금 80년을 통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또 국제 정세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너무 피폐해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국가 체제의 모든 에너지나 역량을 핵하고 미사일,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 주민의 40%, 2,500만 중에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 이런 평가가 몇 해째 지금 UN 기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캠페인이 통했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3대 세습의 어떤 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한류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드라마,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돼 있어요. 젊은 탈북 여성들 또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한국에 왔냐 이러면 다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편, 두 편 볼 때는 저거 거짓말이겠지, 선전이겠지 이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저기 가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엘리트층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고 있죠. 이분들은 북한에서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분들인데, 운 좋게 가족들과 함께, 워낙 또 파워 있는 집안이니까 해외 대사관이나 무역대표부에 나왔다가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뭐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랬던 젊은 아이들이 나 평양에 돌아가기 싫어요, 나는 한국에 갈래요, 이렇게 우리 대사관에 뛰어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한국행을 결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15년 최대 5년에서 15년형까지 징역을 살린다. 그리고 몰래 영화나 드라마를 밀반입하거나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는, 또 복제해서 유포하는 사람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번진 이 한류를 김정은의 그런 엄포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 체제가 과연 이 젊은 세대를 통제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김정은이 아마 자기 딸인 후계자 후보군이기도 한 김주애를 보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느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 자체가 이미 한류 문화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스스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한국의 뭐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의 연설이나 발언 곳곳에서도 저거는 기존에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던 말, 저거는 한국 문화를 열심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이 우리 레드벨벳이나 이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평양 시민들을 앉혀놓고 공연을 했잖아요. 자기가 불러가지고 한류 스타들, 가수들 불러가지고 즐기고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이제 와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와서 보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없죠. 북한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명운을 당한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 아버지가 잘 후견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뭐 11살, 12살 됐을 텐데 적어도 한 20살 정도까지 케어를 하면서 갈 수 있다면 후계자 4대 세습이 가능하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내 대에서 사람들 눈이 있는데 부자 세습이라는 게 될까? 이렇게 연막을 쳤지만 결국엔 뭐죠? 믿을 건 핏줄 뿐이다. 왜? 사회주의 체제나 뭐 북한의 독재 체제도 마찬가지죠. 남한테 권력이 넘어가면 자기들의 어떤 신화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또 비리가 다 까발켜지고 이럴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권력을 세습해 먹는, 이게 말하자면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죠. 김정은도 자기 딸 주에 적어도 자기 자제들한테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무사하지 못할까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김여정이 후계 1순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김여정이 지금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유고 상황이 생길 경우에 김여정의 움직임, 여동생인 김여정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얼마 전에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강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총비서 밑에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북한 전문가들이 추정컨대는 저 자리에는 김정은이 어떤 유고가 생길 경우에 권력을 넘겨받는 넘버 2가 앉아 있을 거다. 김여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력하게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오빠 권력에 문제가 생겨서 김여정이 권력의 관리자로서 또는 권력을 넘겨받게 된다면, 글쎄요, 그거를 자기가 정말 어니스트하게 잘 관리해서 주애, 조카 주애, 너가 오빠의 후계자였지? 그래, 그럼 너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넘겨줄까요? 저는 권력의 속성으로 볼 때 절대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여정이 자기가 상당 기간 권력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권력은 누구에게 갈 거냐? 김여정의 아이들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날 북한 조선중앙TV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내보냈습니다. 바로 김여정이 자기의 아이들로 추정되는 한 8살짜리 남자애 그리고 한 10살, 12살 정도 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새해맞이 공연이 열리는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물론 그게 김여정이다, 그게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맥락으로 보면 북한의 총리나 뭐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이 다 부부 동반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김여정의 모습이 슬쩍 끼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틀림없이 김여정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김여정이 왜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모습을 조선중앙TV에 내보냈는지, 또 김정은이 그 영상,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주목하는 한국 매체들의 어떤 보도를 보고 여정이 얘가 이상한데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속으로 뭔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있을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신상에 조만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김여정이 북한 권력 또 후계 권력까지 키를 쥐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면 어때? 나도 소위 말하는 북한이 말하는 백두혈통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건 김정은이 왜 어린 딸을 굳이 지금 내세우면서 후계 문제를 서두르고 있을까? 전문가 또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한테 뭔가 말로 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자기가 통치를 계속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린 딸을 지금 후계자로 내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권력자가 후계자를 미리 내세운다는 건 자기 권력에 어떤 누수가 올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아가면서까지 김정은이 굳이 딸을 내세우고 있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딸인 김주애를 서둘러 어떤 후계자로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도 사실 보이고 있어요. 그 지위를 이제 어린 나이에 이미 굳혀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백두혈통 가문,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거기에 어떤 공주, 거기에서 더 나가서 김정은과 함께 군 사열도 같이 받고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참관을 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북한을 뭐 체제라고, 국가 체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국정 관여의 어떤 폭을 넓혀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이제 이거는 김정은이
뭔가 후계 굳히기에 들어간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특히 김여정을 이제 자꾸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도 처음엔 저게 뭐야? 왜 여자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도 자꾸 뭐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하면은 점점 거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앞으로 김정은 뒤에 또 후계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만들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이었습니다. 김주애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이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함께 나타나면 김정은 동지께서 어디를 시찰하셨습니다. 무슨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경하는 자제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에 김주애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열 몇 장의 관련 사진을 막 내보내는데 그 중에 한 장 사진에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있는 모습이 나온 거죠. 후계자고 딸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부각시키던 사람을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사진만 덜컥 내놨을까?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대남 전략가들이라든가 선전선동을 하는 전략가들은 정말 치밀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는 거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하지만 거기는 정말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가신 그룹이죠. 그 집안에 김씨 집안에 수발을 드는 그런 입장에서 정권에 자기네 명운을 걸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김주애가 지난 1월 초에 미사일 발사 시험 하는데 아빠랑 같이 참관한 뒤에 3개월가량 안 나왔거든요. 그럼 새롭게 등장할 때 와 나왔습니다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뭘까?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김주애를 자주 등장시키고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도 주민들의 어떤 감시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나 여론들 이런 것도 들을 겁니다. 야, 저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좀 불평불만 볼멘 소리가 나오면 공개석상에 안 내보내는 거죠. 그랬다가 내보내면서도 또 슬쩍 사진으로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김주애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때쯤 슬쩍 내보내는데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역시 우리 김정은 원수님 옆에 있는 저 아이가 앞으로 뭔가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사실은 북한 매체에서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김정은의 딸이 김주애라고 북한 매체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딸이 김주애라는 애가 있었으니까 제가 주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저희가 김주애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아이가 김주애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딸이거나 자제분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정보당국이 한미 정보당국이 김정은의 이름도 김정운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해서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이라고 처음에 쓸 때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북한의 그 권력 세습, 특히 자기네들의 이 패밀리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다시 짚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입장인데요. 북한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동안 사라졌다 나타날 때 보세요. 처음에 2022년 11월에 나왔을 때는 꽃신 같은 거 신고 털옷 입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한 키 절반 정도 되는 아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4년 지났는데 얼마 전 나온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거의 김정은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11살, 12살짜리 애가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북한은 이 아이를 뭔가 성장 촉진제 맞히는 건 아닌지 정말 빨리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 김정은도 사실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을 때가 27살밖에 안 됐어요. 벌써 1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것처럼 김주애도 지금 뭔가 속성거해를 통해 가지고
후계자 지위를 빨리 굳히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북한의 노동당의 그 멤버들이 전문 부서에서 이 김주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띄우고 이러는 거 보면 마치 그 우리 아이돌 그룹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대형 연예 기획사가 정교하게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정은이 죽을 위기. 야, 나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북한도 망하게 생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도 이제 띄고 이런 상황이 되겠다 하면은 김정은이 과연 마지막에 핵 버튼을 누르고 남북한 다 죽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핵무기를 우리가 보면은 핵 공포스럽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안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핵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려고 그렇게 쫄쫄 굶으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비난 사게 하고 저 남한의 뭐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김정은도 밤에 자기가 잠자면 애들 잠들고 이러면 뭐 하겠어요? 네이버에 자기 이름 쳐볼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이영종 센터장은 나를 또 이렇게 뭐 나쁜 놈으로 만들었구나. 이 자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할 겁니다. 90살 젊은 청년이에요. 41살. 우리로 말하면 MZ세대 끝에 걸쳐있는 이런데 엄청난 지금 자기 몸무게만큼의 하중을 받고 있겠죠. 저는 핵 버튼을 뭐 마지막에 누르고 죽는다 이랬으면 아니 히틀러도 그럼 마지막에 왜 권총으로 자살했겠어요? 세상 다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죠.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북한이 어떤 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거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어떤 최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스스로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0월에 우리가 국군의 날에 현무5라는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무게가 8톤이에요. 그리고 음속에 한 10배 정도로 내리꽂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폭탄이 아니더라도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8톤짜리가 음속의 10배로 아마 어디 공터에 떨어진다면 그 주변이 들썩들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지하 100m까지 파고들어서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벙커를 엉망으로 만든다. 놀랄 노자겠죠. 그래서 김정은, 김여정이 작년에 우리가 그걸 공개하니까 막 난리를 쳤는데 바로 그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을 제거했어요. 벙커버스터로. 정말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뭐 깊은 그냥 구덩이가 몇십 미터짜리 구덩이가 파져 있어. 김정은이 갱도에 남북 간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 정말 숨는다? 김정은의 위치는 우리가 한미정보당국이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으로 뭐 보안 유지를 하겠지만 상당 부분을 우리가 듣고 있고요. 김정은이 갱도에 들어가서 숨을 수는 있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미가 충분한 그 억제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북한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어떤 건물에 만약 세상에 부럼 없어라. 부럼은 이제 부러움을 말하는데 이 구호가 붙어 있으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오셨는데 뭐 탈북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4살, 5살 정도가 되면 유치원 타가소에 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부럼 없어라입니다. 이 노래가 뭐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주민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를 배우고 자라는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 겁니까? 저는 사실 제 생명은 제 거이고 뭐 종교가 있다면 그분의 것이겠죠. 그런데 북한은 안 해요. 북한은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에 우리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세상에 부러웠다. 이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그런 존재론적 가치를 교육을 받으니까 뭐 북한의 아이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마디로 자기들은 그냥 김정은, 지금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개인의 어떤 꿈, 비전, 뭐 이런 거 하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수령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기계 부속품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총 1,400km 정도 되는데 서울, 부산이 500km 정도 되거든요.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되죠.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초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뭐 새를 찍는 고배율의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연출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저도 15년 전에 뭐 평양에 갔지만 평양에 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을 치면 뭐 국정원 정도 되겠죠. 북한의 보위부, 이 감시원이 항상 붙어 다녀서 뭐 자기들 말로는 가이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도 못 가고 오로지 보여주는 것만 봐야 되는데 그런 평양의 모습은 연출된 모습이라면 제가 직접 찍은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의 북한의 모습은 연출되지 않은 북한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다가 잘못 걸리면 뭐 중국이 그냥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게 되겠죠. 특히나 제가 쓰는 렌즈가 새를 찍는 이렇게 큰 렌즈인데 이거를 뭐 현장에서 그냥 찍다가 잡히면 그냥 현행범으로 간첩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목숨 걸고 찍어왔다 이렇게 하면 좀 과장이고 뭐 너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답답하겠죠? 북한 주민들의 일상,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여기서 무슨 혜택을 누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뭐 전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이것 자체가 북한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이 통계 속에 있는 거고요. 또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해야 됩니다. 유치원 타가소,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소년단, 또 그 다음에 청년동맹, 뭐 직장에 가면 직맹, 여성은 여맹,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농군맹,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 정도로 조직과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개인의 삶은 뭐 없다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제가 이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그 검문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검문소 전방 한 50m 정도가 되면 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타죠. 이게 그냥 뭐 검문을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거기에서 단 1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라는 거, 정말 공기처럼 숨쉬고 있는 게 자유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일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굶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평양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북한이다라고 얘기하면 야, 2025년에 무슨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지방은 엄격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인정했습니다. 김정은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 농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평양의 이 먹는 문제, 전기 문제, 뭐 땔감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지방에도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전기나 심지어 땔감 이런 게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땔감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난방을 뭐 도시가스나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땔감 그야말로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북중 국경에서 이 산을 찍어보면요, 산에는 원래 뭐 있어야 될까요? 나무 있어야죠. 하지만 나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황폐한 민둥산입니다. 왜 나무가 없을까? 당연히 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뭐 민둥산의 밭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내다 팔아야 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식량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야, 나 정말 뭐 다이어트에 굶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2025년의 상황인데 정말 이해되지 않죠. 저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아이들의 거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뭐 북한 군인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이 식량의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인데, 우리가 이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요, 인권의 개념에는 식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2025년에 우리 동족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한쪽에서는 뭐 여전히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기가 남아서 문제고, 뭐 한쪽에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문제인 이 한반도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북한의 현재를 하고 이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요, 올라온 장면이 많은데, 여러분들 건물에 이 창문을 보면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신기해 하십니까? 와, 우리 집 건물에는 뭐 유리창이 다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북중 국경에 1400km를 다니면서 건물을 찍어보면 대부분 유리창,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닐을 씌워놓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열악한 곳만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영상이나 뭐 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보든 다 거의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남성이 아마 장마당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남성이 들고 있는 게 유리창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유리창 한 장을 들고 뭐 수킬로를 걸어서 집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유리창 하나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북중 국경 지역은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중강진이라는 곳이죠. 그 중강진, 또 백두산 지역 인근에 있는 양강도 해산시 한겨울 기온이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이 압록강 체감 기온을 감안하면 영하 40도가 넘는 곳인데 거기에 유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이중창, 뭐 단열 보온재 없잖아요. 그런 곳에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 북한을 막 미워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 정말 우리와 다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더 있으세요?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북한 주민들의 정말 민낯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 빨래를 하고 가는 여성들, 그리고 그 빨래를 강변에 나와서 하는데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바로 강변에서 빨래하는 생각하지만 몇백 미터를 걸어와야 겨우 강변에 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북중 국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도 생소하죠? 왜 영생탑일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생탑이 됩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는 또 어떨까요? 김일성, 김정일의, 최근에는 김정은의 모습까지 나왔는데, 이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이 여기 가서 뭐 꽃을 바치거나 이걸 자기들의 충성심을 결의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 곳곳에 이런 우상화 작업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북한
북한의 현실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모르고 살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북한에 좀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 유튜브 볼 수 있는 거 사실 지금 억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보고 있는 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봐야 된다면 조선중앙TV 그거 한 개를 반드시 정치 사상 교육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주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이설주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부인을 노출시키는데 딸을 노출시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살았을 때 김정일을 20대부터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후계자가 되기 전에도 방직공장, 현지지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딱 봤을 때 익숙하잖아요. 아, 수령님의 자제분이구나.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그런 가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가 당황했던 과거를 답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초창기부터 아내를 노출시켰고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의도는 여러 가지죠. 일단은 일반 주민들한테 후계자를 미리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고 일단은 또 딸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현지지도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북한에는 항상 보면 김정은이는 막 군대 가서 시찰하고 핵무기를 가 시찰하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강직하잖아요. 군 무력. 막 군사에만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공포가 있는데 딸을 데리고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수령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구나. 자애로움을 연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핵무기 발사장 거기 갔을 때도 그걸 배경으로 김주애랑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알기에도 아, 우리가 이렇게 발사하는 핵무기가 지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의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구나. 왜냐면 그 앞에서 딸하고 같이 사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인민의 어버이 그리고 한 가정의 아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위민위천이라고 하죠. 인민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미 후계자를 점 찍어둠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처를 하자는 거죠. 김정은이 서둘러서 후계자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건강 이상설, 제가 2013년에 왔을 때도 생방송 뉴스에 나갔을 때도 그때부터 건강 이상설이었어요. 그때도 몸무게가 120kg 나간다. 지금도 140kg 나간다. 국정원에서 이제 키랑 이렇게 봤는데 김정은이 키가 170이 못 된다고 해요. 그 굽 높은 구두를 신어서. 근데 사실은 170이 안 되는 사람이 140kg면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북한도 각성할 거예요. 왜냐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갑자기 그 심장 그쪽으로 죽었기 때문에 김정일이한테는 아마 최첨단 의료진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하지만 그래도 유전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심려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그래도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놓고 근데 그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가 10 몇 살 된 아이가 정치를 하겠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섭정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통치자는 수령님의 자제분을 앉혀놓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측근들이 충신들이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할 수 있지만 당장 뭐 죽는다니 10년 전에도 건강 이상설이 나왔으니까 그런 일은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앞날을 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대중 앞에 노출시키는 게 앞으로 후계자를 인계하는 데서 해가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북한의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이나 김주애 같은 여성 지도자가 가능할까요?
보수적인 북한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 지도자가 북한에서 먹힐까? 이런 의문들이 남한에서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이게 약간 북한 변화된 사회적인 인식을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그런 사회적 지위나 집에서의 역할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밥을 해주고 아이를 키우는 여자로 됐는데 90년도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나라를 이루는 그 매 가정들에서 여성들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국가가 올려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여성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남성을 벌어 먹이니까 여성들의 목소리가 올라갔고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남성들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본인이 직장에 나가서 온 가족을 벌어 먹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가부장적인 행동이나 인식들이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북한 여성들도 이혼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안 돼도 다 별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여성들도 그거예요. 내가 벌어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왜 서로의 마음을 합치지 못하냐, 왜 가부장적으로 노냐, 이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이미 여성의 지위는 개인적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많은 여성 일꾼들을 사회적인 공공기관에 등용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여성 지도자, 후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남자들은 긴가민가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여성들이 뿌듯해요. 왜냐면 북한은 여성들이 하는 게 다 잘해요. 여자 축구도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남자 축구는 축에 못 속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옛날에 정성욱 선수도 여성 그 마라톤 가서 또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성들이 이약하다, 똑똑하다 이런 것에 조금 인이배겠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약해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이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면 집권을 잡으면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더 똑똑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여성이 좀 많아요. 남성보다. 60%, 40% 이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나와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반감에 부닥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북자들도 80%가 여성들이에요. 탈북도 똑똑해야 하잖아요. 탈북도 지능순이에요. 탈북자들도 그게 있어요. 지금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 중에서 80%, 90%가 10년 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10년 안에 그렇게 많이 못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저도 금방 온 것 같은데 12년 됐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북한 여성들이 배고파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자발적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이렇게 감으로써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니라.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어요. 호적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시골에 팔려가다 보니까 북한하고 선이 끊어지고 그 사람들이 호적이 없이 살다 보니까 북송이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미 남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북한 가족을 연결해서 돈을 보내서 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경유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에 살아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구나. 깨니까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아무런 선도 없어요. 그냥 내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고, 이렇게 되면 못 와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내 삶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탈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탈북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에 대해 있는 가족들, 늙은 조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놔두고 올 수가 없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선뜻 결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 저는 이제 취재 기자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78%가 다 여성들이에요. 별거 다 성공해요. 야, 사장하고 진짜 막 10억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세금을 딱딱 내고 내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북한은 여성들이 조금은 좀 생활력이 더 강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한국 남성들을 벌어 먹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취재를 다니다 보면 되게 뿌듯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또 채용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북한의 북쪽 여성들은 조금 이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력도 있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성공했다고 해.
나는 그냥 그 땅을 빠져나온 것만 해도 성공을 했다고. 뭐 지금은 사실은 프리랜서로 여기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건강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사실은 늘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무리하면 안 되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라디오도 하고 취재도 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내리고 이런 걸 할 때 몸에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 성공했죠. 김정은이 5년 내로 사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김정은이 5년 내로 사망할 경우에는 일단은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이나 김주애를 내세워가지고 어떤 그냥 똑같은 노동당 정권이 수립이 되겠죠. 왜냐면 군부나 이런데 그 충신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충성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군수 내부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은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내 생각인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마 왜냐면 후계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미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혼란이 딱 될 때까지. 왜냐면 김정은이는 그래도 성인이었잖아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근데 이제 김주애는 아직 성인이 아니고 김여정이도 남자들이 역대적으로 3명이 하다가 갑자기 여성이 옳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바로잡은 다음에 사망했다는 걸 공지하지 않을까. 조금 김정일 때보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부를 유지하는 편에서 아마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는 군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야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일반 노동당 행정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잡을 건 아니에요.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죽으면 중국이 개입을 할 거다. 뭐 누가 개입을 할 거다. 저는 사실 공감하지 않아요. 북한 내부요. 당의 유일적 사상 지도 체계가 확립이 된 지 수십 년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것이 무너지면요. 그 속대가 이을 수 있는 속대가 또 금방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간의 혼란은 생기겠죠. 하지만 역대적인 수령을 섬겨왔던 충신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가 하고 우리가 밀고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은 힘들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군부도 이미 다 김정은 측근들이 자리를 잡아 있고 역대 이제 복해보면 40대 여단장 대대장은 없잖아요. 다 원로들이잖아요. 거의 다 김정일 때부터 섬겨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겨오던 사람들이 왜 배신을 안 하냐? 이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아니 내가 국가에서 권력을 쥐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그 사람을 내가 왜 배신하겠어요? 일반 주민들하고 다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일적 지도 체계가 확립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그 위에는 그냥 그 정권이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유지가 됐을 때 그 새로 올라왔던 김주애나 김여정이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또 누군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작당을 해서 근데 일단은 1차적인 단계는 김씨 일가를 그냥 내세울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 텀을 두고 있다가 뒤집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지 그냥 김정은이 딱 죽어서 다른 사람이 통치하고 다른 세력이 들어오고 이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